차갑고 섬뜩한 맹독을 자신의 배 아파 낳은 19살 친아들의 목구멍에 직접 들이부은 잔혹한 살인마.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수만 명의 백성과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북위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을 위해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며 천하를 호령했던 이 여인은 바로 호태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북위 영화를 쥐고 흔들던 그녀는 결국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북위를 짓누르고 있던 매우 기이하고도 잔혹한 법도에서 출발합니다.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세운 이 왕조는 중원의 한족 문화를 흡수하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제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귀모사, 즉 아들이 태자가 되면 그 생모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끔찍한 유령이었습니다. 북위의 초대 황제인 도무제가 제정한 이 법은 외척 세력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극단적인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과거 한나라 시대의 여태후와 같은 외척들이 제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유목민족 특유의 차갑고도 실용적인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궁궐 깊은 곳에 갇힌 여인들에게는 매일 밤 목을 조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를 비롯한 여러 사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당시 후궁들은 황제의 승은을 입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임신을 하게 되면 부처에게 밤낮으로 딸을 낳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목에 칼날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황실의 대를 이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공포로 둔갑해버린 그로테스크한 공간. 그것이 바로 북위의 후궁이었습니다. 바로 이 억압과 공포의 시대에 한 여인이 역사의 무대 위로 조용히 걸어 올라옵니다. 훗날 호태우로 불리게 될 호충화입니다. 호 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고모의 영향을 받아 불경에 능통했고 동시에 선비족의 기풍을 이어받아 활쏘기에도 능했던 것으로 여러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강인하고 주관이 뚜렷한 여성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궁궐 안에서 후궁들이 매일 밤 소리 죽여 오열할 때 호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숭고한 결의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순간의 호 씨가 권력욕에 사로잡힌 훗날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희생정신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걸었습니다. 결국 호 씨는 회임을 하게 됩니다. 10달의 시간 동안 그녀의 배가 불러올수록 주변의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뱃속의 생명이 아들이라면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곧 어머니의 사형 집행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게 불경을 읽으며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서기 510년 마침내 호 씨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합니다. 훗날 효명제가 되는 원우였습니다.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용감했던 어머니의 목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늘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선무제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감수한 호 씨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자식들을 잃은 슬픔을 겪었기에 이 귀한 핏줄을 낳아준 여인을 참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무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잔혹한 자기모사의 법도를 묵인해 버립니다. 호 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북이 제국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과 대신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황태자를 낳은 호씨를 향해 열렬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성녀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추앙받았습니다. 서기 515년 선무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고작 5살에 불과한 어린 원우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어머니 호씨가 황태후의 자격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린 황제를 대신해 천하를 다스리는 수렴청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덫이 권력의 정점이라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제국을 발밑에 두었다는 오만함은 서서히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신화는 이제 가장 끔찍한 타락의 서막으로 변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북위의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선무제가 붕어하고 고작 5살의 어린 원우가 제국의 새로운 태양, 효명제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용상 뒤에 드리워진 발 너머에는 한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제국의 핏줄을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 호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렴청정. 그것은 단순한 대리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북이라는 거대한 유목제국의 모든 권력이 단 한 명의 여인의 손아귀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이동은 결코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무제 시절 강력한 권세를 누렸던 외척 고조 세력이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호태우는 이때부터 그녀의 숨겨진 정치적 야심과 냉혹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황족들과 결탁하여 신속하고도 무자비하게 고조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승리자가 된 호태우는 이제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불경을 읽던 가련한 후궁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제국의 생사여탈권을 쥔 철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집권 초기 호태우의 통치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와 같은 여러 역사서들은 이 시기 그녀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신하들의 간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백성들을 풀어주었으며 가혹한 형벌을 완화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활을 쏘는 시범을 보이며 선비족 본연의 상무 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호태우가 북위를 태평성대로 이끌 성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이름의 왕관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자의 영혼을 서서히 부식시키는 법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공포에서 가장 높은 정점으로 수직 상승한 그녀의 삶은 필연적으로 깊은 내면의 공허함을 불러왔습니다. 호태우는 그 공허함을 종교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불교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했습니다. 북위의 수도 낙양에 세워진 거대한 영령사는 그녀의 빗나간 신앙심과 과시욕이 낳은 거대한 기념비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구층 목탑은 백리 밖에서도 보일 만큼 장엄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이 영령사의 화려함 이면에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짠 가혹한 수탈이 숨겨져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부처의 자비로움을 구하면서도 현실의 백성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모순. 이것이 권력에 취한 호태우가 보여준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타락은 궁궐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찾아오자 호태우는 서서히 통치의 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백성들의 삶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향해 꺾여 내려갔습니다.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고독을 수반합니다. 황제라는 유일한 혈육은 아직 너무 어렸고 조정을 가득 채운 대신들은 언제든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체스말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독한 고독을 달래기 위해 호태우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남총, 즉 자신이 총애하는 남성들을 곁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청아왕 원역과 훗날 그녀의 파멸을 앞당긴 정엄입니다. 초기에 그녀가 의지했던 원역은 유능하고 덕망 있는 황족이었지만 호태우는 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이는 곧 북이 황실의 엄격한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정엄은 호태우의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건장한 체격과 화려한 언변을 가진 정엄은 순식간에 호태우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호태우의 총애는 곧바로 막강한 권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정엄과 그의 무리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호태우의 행보는 훗날 한반도의 역사가들에게도 깊은 성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유학자들은 황실의 여인, 특히 태우나 왕비의 일족이 부당하게 권력을 사유화하는 외척 정치의 폐해를 논할 때 북이 호태우의 사례를 자주 거론했습니다. 군주의 어머니라는 지위가 제도의 통제를 벗어나 사적인 욕망과 결합될 때 국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반면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쳐놓은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금빛 세장 속에서 효명제 원우는 홀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어머니의 뒷모습은 늘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영특했던 소년 황제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천하의 주인은 자신이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오직 어머니의 침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내리는 성진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고 진정한 권력은 정엄과 같은 간신들의 손끝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나이가 10살을 넘기고 15을 향해 갈수록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은 서서히 수치심으로 변해갔고 수치심은 이내 맹렬한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호태우 역시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은 피를 나눈 모종마저 갉아먹는 가장 지독한 독약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북이 제국을 파멸로 몰고 갈 끔찍한 폭풍이 서서히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효명제 원우가 청년의 티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궁궐의 정원에서 천진난만하게 뛰놀던 어린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서서히 제국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는 차갑고도 예리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낙양의 궁궐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10대 후반의 청년 황제에게 그곳은 숨이 막힐 듯한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반포되는 모든 성진은 사실상 어머니 호태우와 그녀의 총애를 받는 측근들의 뜻이었습니다. 황제의 옥새는 그저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장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를 비롯한 사료들은 이 시기 북이 궁정의 분위기를 매우 무겁고 어둡게 묘사합니다. 호태우는 정엄과 이신괴 같은 남총들에게 과도한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특히 정엄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충신들의 간언은 태후의 침전에 닿기도 전에 정엄의 손에 의해 찢겨나갔고 그 자리는 매관매직으로 벼슬을 산 간신배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사학자들은 효명제의 깊은 고독과 절망에 주목합니다. 황제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단 한 명의 혈육이나 충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준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날개를 꺾고 숨통을 조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적수였습니다. 아들이 성장할수록 호태우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주변에 자신의 측근들을 심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한때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사약을 마시려 했던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은 권력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힌 채 지독한 집착과 통제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한번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이상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곧 자신과 일족, 그리고 측근들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장성한 황제에게 권력을 온전히 넘겨준다면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외척들이나 정엄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 황제의 손을 빌려 자신을 향해 피해 복수를 감행할 것이 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시작된 권력투쟁이 결국 그녀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안과 공포의 늪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자간의 비극적인 갈등은 궁궐 담장 넘어 제국 전체의 위기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도 낙양에서 호태우와 귀족들이 영령사를 비롯한 화려한 사찰을 짓고 사치를 일삼는 동안 제국의 북방 국경에서는 끔찍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 북위를 건국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웠던 북방의 군진, 이른바 육진의 군인들은 오랜 차별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낙양의 지배층이 한화 정책에 빠져 우아한 귀족 행세를 하는 동안 차가운 북풍을 맞으며 국경을 지키던 선비족 전통 군인들은 버림받은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결국 서기 523년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며 육진의 난이라는 거대한 반란이 제국을 뒤흔듭니다. 굶주린 군인들과 유민들이 들고 일어나 북위의 북방 영토를 휩쓸었습니다. 효명제는 자신의 제국이 불타오르는 것을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로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피울음 섞인 상소문이 올라와도 호태우와 정엄의 무리는 반란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청년 황제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실망감을 넘어 맹렬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상들이 피땀 흘려 세운 제국이 어머니와 그 간신배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끔찍한 위기감이 황제를 짓눌렀습니다. 서기 528년 효명제 원후의 나이 19세.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눈치만 보는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파멸해서 구원하고 자신의 진정한 황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그를 도울 세력이 전무했습니다. 호태우의 철권 통치는 너무도 견고했고 낙양의 군사권 역시 그녀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19살의 어린 황제는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궁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의 거대한 힘을 끌어들여 단숨에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생각. 그것은 독을 품은 뱀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쥐를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위험하고도 절박한 도박이었습니다. 황제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북방의 진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육진의 난 등 여러 반란을 진압하며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낸 무자비한 군벌, 이주영이 있었습니다. 선비족 계통의 이주영은 잔혹하고 야심이 넘치는 인물로 수만 명의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북방의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효명제는 이주영의 힘을 빌려 어머니의 측근들을 일거해 숙청하려는 계획을 씁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대목에서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 만약 효명제가 조금만 더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내부의 적을 분열시키거나 이주영이라는 늑대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더라면 북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을 새장 속에 갇혀 지낸 19살의 황제에게 복잡하고 교활한 현실 정치의 체스를 두기에는 경험과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먹을 갈고 떨리는 손으로 밀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양에 있는 이주영은 군사를 이끌고 즉각 낙양으로 진군하여 황실을 어지럽히는 정엄의 무리를 척결하라. 이 짧고도 치명적인 밀조 한 장. 황제는 이 종이 한 장이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북위 제국 전체의 운명을 끔찍한 핏빛으로 물들일 가장 불길한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담긴 이 밀서는 은밀하게 궁궐을 빠져나가 거친 북풍을 타고 이주영의 진영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밀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권력의 중심의 선자의 주변은 언제나 수많은 귀와 눈으로 둘러싸여 있는 법입니다. 효명제 원우가 이주영을 불러들이려 했던 그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밀조는 북방의 차가운 바람을 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어머니 호태후의 서늘한 침전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황제의 곁을 지키던 환관과 궁녀들은 이미 호태후와 그녀의 총신 정엄에게 매수되어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 오래였습니다. 밀조의 내용을 전해 들은 정엄과 서흐를 비롯한 총신들은 사시나무 떨듯 겁에 질려 태후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잔혹하기로 소문난 이주영의 철기군이 낙양에 입성하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인 찰나, 역사는 호태후의 정확한 표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과 후대 사학자들의 분석을 빌려본다면 그녀는 분노로 소리를 지르거나 오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오랜 세월 피비린내 나는 궁중 암투를 거치며 날카롭게 벼려진 냉혹한 정치적 본능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아들의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일족,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세력을 몰살시키기 위해 굶주린 늑대떼를 안방으로 끌어들이려는 가장 위험하고도 치밀한 정치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목숨을 걸고 나왔던 핏덩이는 이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서늘한 눈빛의 정적만이 서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이 권력의 독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한때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모사의 형장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려 했던 그 위대한 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참혹한 모순의 절벽 끝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생존을 위한 차갑고도 냉혹한 정치적 처형이었습니다. 서기 528년 음력 2월, 북위의 화려한 황궁 깊은 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약이 끓여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 중국 황실에서 반역자를 처형할 때 쓰던 짐독이라는 맹독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와 같은 정사의 기록은 이 끔찍한 사건을 너무나도 건조하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후가 황제를 짐독으로 독살했다. 하지만 단 6글자로 압축된 이 문장 이면에 숨겨진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혹은 가장 잔혹한 최고 권력자의 이름으로 독이 든 탕약이 19살 청년 황제의 앞으로 올려졌습니다. 침전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바로 그 손이
이제 자신을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황제가 느꼈을 절대적인 절망과 고독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야사는 황제가 끝까지 저항했다고 묘사하기도 하지만 철저히 고립된 궁궐 안에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탕약이 목을 타고 넘어간 순간 천하를 호령해야 할 제국의 태양은 피를 토하며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19년 전 그의 첫 울음소리가 어머니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했다면 19년 후 그의 마지막 단말만은 어머니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붕어했다는 곡소리가 낙양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호태우는 아들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정치적 수를 계산하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폐륜을 저질렀다는 죄책감보다 당장 동요하는 조정과 들이닥칠 이주영의 군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생존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황제의 죽음을 병사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희대의 기행을 벌입니다. 효명제의 후궁이 낳은 갓난 딸을 사내아이로 속여 다음 황제로 즉위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단 며칠 만에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고작 3살배기 황족아이 원조를 다시 꼭두각시 황제로 앉혔습니다. 이 모든 코미디 같은 상황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이 계속해서 발을 들이우고 권력의 정점에 머물기 위한 광기 어린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호태우는 가장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식의 숨통을 끊어낸 그 순간 그녀가 쥐고 있던 권력의 유일한 명분, 즉 황제의 위대한 어머니라는 신성한 정당성마저 영원히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독살했다는 끔찍한 진실은 삽시간에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제국 전체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땅이 슬퍼할 폐륜. 그것은 백성들과 귀족들, 심지어 그동안 그녀에게 아부하며 충성했던 기회주의자들마저 경악하며 등을 돌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성 들여 지은 영령사의 9층 목탑 위로 처량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부처의 자비조차 자식을 죽인 어미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소식은 북방의 차가운 대지 위에서 군사를 움직일 명분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늑대 이주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주영은 황제의 억울한 죽음을 접하는 순간 어두운 막사 안에서 쾌재를 부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주영에게 호태우의 폐륜은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하고도 거룩한 정치적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북이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무자비한 군벌이 대의 명분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이빨까지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낙양의 궁궐 한 구석에서 3살배기 꼬마 황제를 끌어안고 불안에 떨던 호태우. 권력의 눈이 멀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멸의 흙먼지가 북풍을 타고 황하에 거센 물결을 넘어 그녀의 숨통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기 528년 봄, 북방의 매서운 바람을 타고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수도 낙양을 향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명제 원우가 독살당했다는 참혹한 소식은 이주영이라는 야심만만한 군벌에게 제국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다의 명분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미가 천자를 시해한 역천의 죄를 범했으니 내 군사를 일으켜 황실의 요괴들을 척결하고 천하를 바로잡으리라. 이주영의 깃발 아래 선비족의 정예 철기군이 땅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무자비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북방의 늑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황실의 기강을 세우는 정의의 사도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호태우 스스로가 자초한 비극적 모순이었습니다.
이주영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황하 북쪽 기슭을 향해 진군해 오고 있다는 첩보가 낙양 궁궐에 당도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호태우의 화려한 금빛 세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인간의 민낯과 권력의 허망함이 가장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호태우가 아들에게 독이 든 탕약을 내리도록 부추겼던 자들, 그녀의 침전에서 온갖 가머니설로 태우의 눈과 귀를 가렸던 총신정엄과 서흘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들은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을 때는 가장 충실한 사냥개처럼 굴었지만 이주영의 서늘한 칼날이 턱 밑까지 다가오자 가장 먼저 태우를 버리고 도망친 쥐 때에 불과했습니다. 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수도의 방어가 불가능해지자 몰래 성문을 빠져나가 자신들의 고향으로 야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우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부하던 대신들도 마치 썰물처럼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호태우의 주변에는 이제 텅 빈 정악의 차가운 바람 소리와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리는 새 살백이 꼭두각시 황제 원조의 처량한 울음소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호태우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남은 병력을 긁어모아 황하의 주요 나루터를 방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국의 정규군이 굳건히 버텨준다면 어떻게든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심을 철저히 오판한 통치자의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예리함이 아니라 군대의 사기, 즉 대의 명분입니다. 호태우가 파견한 방어군의 지휘관들은 황해에 도착하자마자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이 시점의 북이 정규군이 이미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지휘관들은 이주영의 군대가 강 건너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거나 앞다투어 진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늘의 뜻, 이른바 천명은 이미 그녀의 곁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방어선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는 급보를 전해 들은 호태우. 그녀는 텅 빈 황궁의 깊은 곳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모든 권력, 자신이 죽여온 수많은 정적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 친아들의 환영이 그녀의 목을 옥죄어 왔을 것입니다. 그토록 권력에 집착하며 발버둥 쳤건만 결국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주영의 철기군이 마침내 황하를 도하하여 수도 낙양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을 자처하던 호태우는 이제 한낱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가련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호태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하고도 처절한 선택을 내립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수놓아진 비단결 같은 태우의 법복을 스스로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궁녀의 가위를 빼앗아 평생을 곱게 빗어내렸던 자신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머리카락. 그것은 세속의 모든 권력과 욕망을 끊어내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호태우는 머리를 깎고 승려의 잿빛 가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세 살백이 어린 황제를 끌어안고 낙양성 내의 수녀원으로 허겁지겁 몸을 숨겼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역사가들에게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평생 동안 부처의 자비를 입에 담으며 거대한 사찰을 지어 올렸지만 정작 권력의 재단 앞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인 불살생을 비웃듯 친아들을 독살했던 그녀입니다. 이제 와서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다시 부처의 옷자락 뒤에 숨어 자비를 구걸하는 호태우의 모습은 권력에 취해 도덕과 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앙상한 밑바닥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종교가 아니며 권력의 속성은 자비와 거리가 멉니다. 북방에서 몰아친 복수와 야심의 폭풍은
나약한 비구니의 가사 한 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서기 528년 4월, 마침내 이주영의 군대가 수도 낙양성의 성문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황궁의 바닥을 진동시켰고 서늘한 칼바람이 비워진 정각 사이를 휘몰아쳤습니다. 호태우가 숨어있던 사찰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순간 제국을 쥐고 흔들던 위대한 어머니이자 냉혹한 독재자의 길고 길었던 연극은 마침내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 장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친 군화 발소리가 불경 외는 소리만 가득하던 낙양 성내 사찰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버렸습니다. 무장한 선비족 철기군이 자비로운 부처의 불상 앞을 짓밟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횃불이 비춘 곳에는 제국을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승려의 잿빛 가사를 뒤집어 쓴 채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한 중년 여인과 영문도 모르고 울먹이는 3살배기 꼬마 황제 원조만이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었던 호태우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짐승처럼 끌려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의 거친 소나귀에 이끌려 사찰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호태우 앞에는 북방에서 몰고 온 흙먼지를 뒤집어 쓴 거대한 체구의 산에 이주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그것은 핏줄을 끊어내며 권력을 지키려 했던 어미와 대의명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야심가의 가장 기괴하고도 서늘한 대면이었습니다. 와, 같은 여러 사료들은 이 극적인 대면의 순간을 매우 생생하고도 인상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꿇어 앉은 호태우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깎인 머리를 조아리며 이주영을 향해 쉴 새 없이 변명을 쏟아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과거 섭정을 하며 제국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황제가 붕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비극이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황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는지를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과거 선무제가 자신의 용기에 감동해 자기 모사의 사형을 면해주었던 그 기적 같은 은혜가 눈앞에 이 잔혹한 장군에게도 통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주영의 반응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역사는 이주영이 호태우의 기나긴 변명을 듣다 못해 옷깃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우의 말을 끝까지 들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주영의 귓가에 맴도는 것은 자식을 죽인 어미의 비루한 변명이 아니라 오직 눈앞에 굴러떨어진 북이제국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하는 치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호태우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이주영의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적을 달성한 사냥꾼의 서늘한 경멸만이 번뜩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주영이 왜 그 자리에서 즉시 호태우의 목을 치지 않았는지 그 이면의 심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군사적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라면 황궁에서 즉결 처형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학자들은 이주영이 호태우를 살려둔 채 다른 곳으로 끌고 간 데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주영은 뼛속까지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패한 태우를 벌하는 충신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낙양에 썩어빠진 귀족 세력 전체를 뿌리 뽑고 북위의 권력을 통째로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하고도 공포스러운 피의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한가운데에 제물로 바쳐질 완벽한 희생양이 바로 폐륜을 저지른 호태우였습니다. 이주영은 호태우와 3살배기 꼬마 황제를 수레에 싣고 낙양성 밖을 향해 행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목적지는 수도의 북서쪽 거친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황하 남쪽 기슭의 하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수레가 차가운 돌바닥을 덜컹거리며 굴러갈 때마다 호태우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외출할 때면 수천 명의 호위병이 금빛 깃발을 나부끼며 길을 열었고 백성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머리가 깎인 비구니의 초라한 행사액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반란군의 군화에 채이며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국의 법을 만들고 생사여탈권을 쥐었던 위대한 어머니의 가장 비참한 추락.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한때 태평성대를 기대했던 군주에 대한 배신감과 권력의 허망함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장면은 훗날 한반도의 학자들에게도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비록 이주영이 난신적자라 할지라도 호태우가 맞이한 이 처참한 결말은 그녀 스스로 인륜의 가장 큰 가치인 모정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도덕적 정당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무력이나 얄팍한 변명으로도 민심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가장 냉혹한 역사적 증명이었던 셈입니다. 낙양성을 빠져나온 흙먼지 덮인 행렬이 점점 더 북쪽으로 향할수록 공기 중에는 짙은 물비린내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대지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황하에 거친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웅호걸과 이름 없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집어삼키며 묵묵히 흘러온 중국의 어머니 강. 그 거대한 황토빛 강물이 이제 북이 제국에 가장 잔혹했던 어머니를 삼키기 위해 시퍼런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주영의 철기군이 마침내 하음의 낭떠러지 앞에 멈춰섰을 때 호태우의 곁에서 영문도 모르고 칭얼거리던 세 살배기 황제의 울음소리마저 거센 강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등 뒤에는 서늘한 칼날을 번뜩이는 수만 명의 군대가 도열해 있었고 발밑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수도, 땅을 치며 후회할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라는 환상에 취해 피부티의 가슴에 독을 부었던 여인 앞에는 오직 차갑고도 무자비한 역사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기 528년 4월 13일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 무대가 세워진 곳은 화려한 궁궐의 처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낙양성 북서쪽 맹렬한 기세로 굽이쳐 흐르는 황하 남쪽 기슭의 하음이라는 황량한 물가였습니다. 매서운 강바람이 깎인 머리 위로 몰아치고 눈앞에는 탁하고 붉은 황토물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짐짝처럼 끌려온 호태우의 곁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 억지로 용상에 앉혔던 세 살배기 꼬마 황제 원조가 추위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만 명의 궁녀와 환관들을 거느리고 영령사의 9층 목탑 위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던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의 공포 앞에서 파르르 떠는 초라하고 나약한 한 인간만이 탕류 앞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순히 잔혹한 성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학자들은 이 끔찍한 처형 방식 이면에 이주영의 매우 치밀하고도 서늘한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이것은 정치적 공포의 극대화를 위한 완벽한 연출이었습니다. 이주영은 변방의 군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낙양의 뿌리 깊은 귀족들과 제국 전체를 단숨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완전히 박살내는 압도적인 충격 요법이 필요했습니다. 한때 제국의 하늘이었던 태우를, 그것도 부처의 자비를 구하며 출가한 비구니를 산채로 물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 그것은 낙양의 귀족들을 향해 내 앞에서는 그 어떤 혈통도 권위도 종교도 소용없다고
선언하는 가장 잔혹하고 확실한 경고장이었습니다. 둘째, 동아시아의 전통적 세계관에서 물에 빠져 죽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고대부터 유교적 가치관이 짙게 배어있던 사회에서 온전한 시신으로 조상의 능묘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영혼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하물며 제국의 태우입니다. 태우가 산채로 강물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귀 황실의 족보와 종묘사직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진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주영은 호태우에게서 단순히 생명만을 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무덤조차 허락받지 못한 흉측한 요괴의 최후로 낙인 찍어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의 정치적 정당성을 영원히 매장해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친아들의 입에 독을 털어 넣었던 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뿜어낸 그 지독한 도끼에 스스로 잡아먹힐 차례가 되었습니다. 거친 쇳소리와 함께 이주영의 잔혹한 명령이 해움의 강바람을 갈랐습니다. 선비종 무사들이 거칠게 호태우의 팔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 울부짖는 태우의 비명소리는 황하의 거센 물결 소리에 이내 묻혀버렸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영문도 모른 채 칭얼거리던 세 살배기 꼬마 황제 역시 병사들의 거친 소나귀에 들려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찰나의 순간 생존을 위해 아들을 죽였던 자신의 선택이 결국 자신마저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끌어내렸다는 권력의 가장 허망한 진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파열음과 함께 한때 제국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의 육신이 누런 황토물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3살배기 어린 황제의 작은 몸부림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을 묵묵히 흘러온 황하는 아들을 독살한 페륜의 어머니와 그녀의 헛된 욕망이 빚어낸 가짜 황제를 단 한 번의 자비도 없이 깊은 바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시신조차 떠오르지 않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소멸이었습니다. 호태우의 처참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북이 제국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지옥문이 열리는 끔찍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호태우가 황하의 탕류 속으로 사라진 직후 강둑에 도열해 있던 2천여 명의 북이 황족과 조정의 고위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폐륜을 저지른 요괴가 처단되었으니 이제 이주영과 적당히 타협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우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던 이주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대신들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을 때 그들의 헛된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주영의 포효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둑을 둘러싸고 있던 수만 명의 철기군이 창칼을 빼들고 2천여 명의 무장 해제된 대신들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무자비한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정치적 학살 중 하나로 록된 하음의 변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망칠 곳 없는 강둑에서 제국의 엘리트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과 칼날이 살을 가르는 소리가 진동했고 황족과 대신들의 붉은 피가 강물로 쏟아져 내려 누런 황하를 순식간에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호태우가 친아들을 독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죽인 그 폐륜적 범죄가 이주영이라는 희대의 살인맥에 2,000명의 대신들을 도륙하고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칼을 쥐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 핏줄을 끊어냈던 호태우의 이기적인 선택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 제국의 심장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파멸의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훗날 한반도의 역사, 특히 고려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뼈아픈 교훈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이 인륜을 저버릴 때 그것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핏빛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 그들은 역사서에 기록된 호태우의 죽음과 하음의 핏빛 강물을 읽으며 권력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그 무게감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황하의 바람은 잦아들고 수천 명의 시신을 집어삼킨 강물만이 무심하게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년 전 오직 황실의 대를 잇겠다는 일념으로 죽음의 공포에 맞섰던 숭고한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주영이 자행한 하음의 변으로 북위의 조정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황족과 관료 2천여 명이 학살당한 이 끔찍한 사건 직후 제국은 통제력을 잃고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며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탁발씨의 영광이 역사의 뒤양일로 허망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호태우가 국고를 탕진하며 백성의 고열로 세웠던 낙양 영령사의 구층 목탑 역시 훗날 벼락에 맞아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맹목적으로 집착했던 절대 권력과 물질적 영광이 모두 한 줌의 재로 산화하며 제국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참혹한 제국의 몰락은 훗날 한반도의 왕조들에게도 뼈아픈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지식인들은 호태우의 비극을 단순한 이웃나라에 예시하기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의 제왕을 교육하는 경연 자리에서 학자들은 이 사건을 엄중한 정치적 경고장으로 삼았습니다. 군주의 어머니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외척 세력이 국가 제도의 통제를 벗어날 때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역사적 선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정한 권력욕이 인륜을 파괴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했습니다. 호태우의 생애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이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프게 증명합니다. 본래 북위에는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를 죽이는 자기모사라는 특유의 잔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형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이를 낳고 지켜냈던 그녀의 초기 모습은 헌신적인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섭정을 시작하고 절대 권력을 손에 쥐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수반하는 고독과 정치적 불안감은 점차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생존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은 어느새 타락한 권력욕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 걸고 낳은 친아들마저 독살하는 최악의 폐륜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알워양의 예터에는 화려했던 궁궐의 흔적도 하늘을 찌르던 영령사 목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친 바람 속에 황하만이 묵묵히 동쪽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역사는 친아들을 살아야 하고 제국을 파멸로 몰아넣은 그녀의 행적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핏빛으로 얼룩진 호태우의 일대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권력의 유한함과 제도를 벗어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오는 참혹한 결말에 대해 서늘하고도